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마비 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돌파구가 절실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걸까요? 아무튼 이제부터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자주 좀 봤으면 합니다. 6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스와이드 출발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는데 친황교안 대표 인사가 아니라서 좀 의외의 결과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1차에 과반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차 투표 때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인데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세 후보가 나왔지만 그중에 한 후보가 황교안 대표와 좀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랬지만 심재철 후보가 됐습니다. 네 후보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김재원 의원과 한상의 콤비가 될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반드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보수 대통합 반드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손을 맞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 수염은 계속 기르고 있네요. 자, 민주당은 정치 보건 협조를 바란다면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일단 새 원내대표 처음 한 일이 여야 3당 합의 이끌어내고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의원총회 열어서 추인도 받았습니다. 문희상 의장 오늘 만났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나와 감방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 같이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 하는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연대는 다르지만 또 운동권 출신의 두 원내대표가 어떻게 타협하고 조화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로서 대권 잠재 후보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총선 승리와 구국의 길을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같이 계셨다면서요? 감방 동지야. 거기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우 노동자가 모두 와 계셨고. 그분들끼리 좀 모이셔서 축하연 하시면서 뭐 좋은 정리를 잘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 지라선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분은 원내대표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들은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서 철회를 하고, 이건 이제 필리버스터 그때 제출한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의총을 한번 거친 다음에 지금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팩트에 올라가는 공선법 그리고 또 공수처법 그거는 지금 뭐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열어서 뭐 데이터 3법 같은 것들 지금 뭐 심의 진행한다. 그렇게 큰 틀이 돼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네. 박중희 의원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심재철 원내대표 또 삭발했었죠. 머리가 네, 황교안 대표와 같이 달았는데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는데 네, 16대 때 가까이서 같이 본 심재철 의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까?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또 민주화 운동 그리고 MBC 기자 예. 또 교통사고로 그래요. 식물인간 정도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또 예. 하다가 또 MBC 기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 저하고 16대 같이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소신이 있고 안양 동안을이라는 데가 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예. 거기서 이제 내리오선. 오선을 했고요.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필요한 덕목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당초 후보로 이렇게 출마했을 때 이제 5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비중이 좀 높은 것 아니냐. 그리고 재선 의원까지도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투표 전에 황교안 대표 요즘 뭐 계속 황심 나오던데 그쪽이 황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심은 사실 뭐 좀 중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선동 의원을 좀 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밀었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다선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투쟁력이나 당내 입지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도 그동안 선거에 나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그랬는데 재선에 이제 김선동 의원을 또 견제하고자 하는 당내 재선 의원들의 모임이 좀 있었고요. 예. 이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제 TK 출신이고, 친박이고. 네, 예. 친박이고,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를 어떤 간판 스타가 좀 필요한 예. 선거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또 심재철 의원이 좀 그동안의 대여 투쟁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또 뭐 이번에 유재수 뭐 꺼내도 목소리를 아주 굉장히 자주 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특정 계파에 이렇게 별로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일본 말로 하면은 뭐 있는데요. 근데 예. 혼자서 독불 장군식의 계파색이 굉장히 옅고 예. 그리고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비주류로서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세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것이 이제 많이 묻혀졌었는데 이번 공수처라든가 이제 선거법 관련한 여당과의 가열찬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과 뚝심이 있는 예. 심재철 의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여 관계라든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제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또 협상의 또 달인이고 예.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 알고 예. 한 분은 또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야당과 인맥이 있고 이래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그 4+1 요 예산안 올라간 거가 이제 어떻게 풀릴 것이냐.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들을 바로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여당이 처리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겁니다. 예. 전체를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대화가 좀 안 되는 가운데서 예.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밀려나온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가 다음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천에도 영향을 행사가 있어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좀 있을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문희상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동지로서 그 여당에도 많은 인맥이 있어서 초기에는 대화로 잘 풀어갈 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정계남 교수 아까
문희상 의장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뭐 감방 동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첫날 분위기 안 좋은 적 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처음엔 밥 잘 사주는 예쁜 그렇죠. 누나 되겠다고 네.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예상을 한다면 예. 저는 그 오늘 내일 이틀 지나면 다시 강대강으로 아마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또 선출됐으니까 대화가 복원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상하라면 저는 오늘 내일만 지나면 바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저는 대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전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심재철 대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수도권 소위 이른바 개파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소위 이른바 비박 5선 수도권 중진 의원과 예. 이러면 TK 김재원 의원, 소위 이른바 친박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합이 가져다 준 측면도 굉장히 승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그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여야의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동정 여론과 이른바 선수 효과, 이를테면 몇 번 떨어진 사람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선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사법 처리의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예. 이를테면 투쟁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이걸 잘 풀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심리가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 혹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고 견제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예. 심재철 의원은 원래 친박으로 분류가 안 되고 비박으로 좀 분류가 되는 분인데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비박이 완전 비박으로는 안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립적인 성향을 조금 보이는 분으로 알고 예. 있어서 실제 친박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김재 의원이 사실 역할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다고 이제 황하고 뭐 연결해서 뭔가를 하기는 조금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노련함을 발휘해서 뭔가 좀 상황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심재철 승은 무슨 뜻이죠? 오늘 보세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오신환 대표랑 세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문희상 의장이랑 같이 합의를 했어요. 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단은 하겠다고 했던 것들 다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그 본인들이 예. 대신에 10일 날 예산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또 다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데이터 3법은 이제 이미 올라갔으니까 330일 넘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처리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나면 그동안에 한국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 우리는 그 공수처법,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것들에 대해서 꼭 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나 이런 것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심재철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다 이번에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동안 민주당이 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명분이 없죠.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예산안하고 비쟁점 법안을 10일날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지금 남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안 했는데 예. 지금 신성정 의원만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나머지 쟁점 법안들 필리버스터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신속 처리 법안들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도 예정돼 있고 뭐도 예정돼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 봐서는 저는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예. 실제 심재철 의원이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그냥 어부지리로 한 70점 정도 받은 것 같고 민주당은 50점이죠. 사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진행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을 예측하셨다. 뭐 그래서 화제가 됐던데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김선동 의원 갑자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재선 의원이니까
재선 의원이나 초선 의원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려는 게 황심이다라고 봐서 예. 조금 올라갈 줄은 알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유기진 의원만 먼저 떨어지고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동률로 되고 한 10표 정도 차이로 심재철 의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조합들이요. 네 분의 조합들이 전부 다 한쪽은 친박, 한쪽은 비박 이런 조합으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누가 더 노련하게 사람들하고 딜을 잘하느냐가 저는 이번에 관건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심재철 의원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김재호 의원은 불사신이에요. 그래서 김재호 의원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치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총선이 다가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몸값이 좀 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에 대한 모든 그 현안을 좀 한번 깨뜨려보는 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오늘 원내대표 선출 의미를 어떻게 두십니까? 저도 심재철 의원이 되실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3, 4, 5거든요. 3, 4, 5. 네, 왜냐하면 이제 심재철 의원이 4대 원내대표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대표가 3선, 예. 나경원 대표가 4선. 그래서 이번엔 5선이 되실 것 같다. 일단 그런 큰일 났네. 생각을. 갈수록 올라가면. 사실은 5선도 5선이지만 그 심재철 신임 대표가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로 나선다고 하는 거는 조금 격에 안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런저런 격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투쟁력이 필요하다라고 당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황교안 대표 자체가 지금은 투쟁력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투쟁력도 투쟁력이지만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결과를 내놨으니까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기대를 갖다가 해볼 만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선수 또 이런 커리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도 다루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5선이고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하고 하겠다고 하고 또 국회 부의장 한 5선이 원내대표 맡고 이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좀 커진 것 같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열린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108명 들어오면서 예. 뭐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예. 이때부터 이 선수 개념이 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옛날에 이제 원내 총무 개념에서 당대표가 임명을 하다가 이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말하자면 투터 시스템으로 정당이 운영이 되기 예. 때문에 국회 부의장을 했어도 원내대표 하는 것은 뭐 격에 이렇게 안 맞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예. 또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를 했습니다만 나이나 뭐 모든 면에서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 해도 괜찮고 또 뭐 총리 해도 괜찮은 뭐 격에는 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막 소보가 들어왔는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당론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랬는데 일단 의총에서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주 교수, 지금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뽑아놓고 새 원내대표가 첫 번째 합의한 건데 예.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에 그 심재철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게 상당히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재선 의원 위주로 당이 운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초선 의원이시고 영남 의원이시고 친박계로 분류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당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되고 초재선 위주로 당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작용으로 다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황 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투쟁력과 협상력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저도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어떤 분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심재철 의원으로 거의 초기에 좀 굳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만 몰랐나 보네. 다 알고 계셨네요. 예. 있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총 과정에서 지금 그걸 합의안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지금 연장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필리버스터 처리하기로 한 걸 지금 안 해준다는 여야 거죠.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걸 보고하자 뭐 지금 이렇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여 투쟁의 그 투쟁력을 높이고 그 투쟁력을 통해 가지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경우가 큰데 당장 어떤 형태로든 당내에서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히려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뭐 합의안 대로 그대로 다 간다고 하면 좀 모양 이상할 수도 있고 차제에 뭐 강력한 어떤 대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내대표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거론된 거는요. 예산안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락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예결위원장도 배제가 되고 민주당의 간사와 그다음에 4+1이라고 이제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평화당입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신당까지 해서 이 교섭단체가 아닌 당들이 이제 4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민주당만 교섭단체고 나머지 4군데는 비교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과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해서 그리고 한국당이 배제가 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문제를 아마 의원총회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정연환 교수, 만약에 의총에서 안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는데 아까 뭐 이틀 정도 근데 아마 하루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쨌든 4+1 통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다 짜놨어요. 이미 합의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한국당의 이견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협상력을 갖기 위한 저는 그 한국당의 전술로 보여지고요. 저는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원내대표에게 힘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오경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소식이 들어와서 혹시 전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준비해 놓은 전망하고. 저는 심재철 의원을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대여 관계라든지 대여 관계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맥락적인 게 좀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별로 자유한국당이 좋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예산안하고 비쟁점 법안 중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합의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 쟁점이 큰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안과 정치관계법은 별도로 논의하자. 이건 지금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약간 좀 그전에 투쟁 일변도에서 되게 유연하게 서로가 합의를 본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오히려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건 지금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더 편안하게 가야 된 초기에 역할들을 좀 크게 할 텐데 유연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 브레이크 잡힌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느낌 들고요. 그 전 단계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 자체가 황교안 황심 초심 그에 따른 후보 누가 선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명도 해석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견제 내지는 리더십에 대한 약간의 그 이견 이런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다선 의원들이나 이제 올해 이제 이 정치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불안감 또는 물갈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대안 모색을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을 바라보면서 더 큰
대우를 구축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선택이든 간에 이 새로 선출된 이 심재철 지도부가 첫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 이 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비토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결코 자유한국당을 보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도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뭐 패스트트랙 통과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통과됐을 경우에 주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게 아니고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바로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야가 서로 웃으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 축하하고 또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장외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외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10월 항쟁 이상의 국민 대항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농단, 민주주의 농단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정농단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정농단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지난 10월 국민항쟁보다 더 뜨거운 국민 대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인환 교수. 날도 추운데 또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 한파 속에서 예.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저는 계속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잘못된 승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자, 삭발투쟁을 통해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퇴투쟁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하게 주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 단식투쟁을 통해서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좀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전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보수층 결집에 일정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승리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아마 12월 전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총선 체제로 쫙 진군할 텐데 예. 지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런 뭐 황교안 대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원내 전략은 원내 전략에 맡기고 결국은 반문재인 투쟁, 소위 이른바 친문 뭐라 했습니까? 뭐 무슨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 뭐 투쟁으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반문재인 투쟁을 통해서 보수 세력의 본인이 어떤 그 중심에 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의 평가는 저는 좀 다른 문제로 해석되어집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종희 의원은 장외 집회 나가기로 한 것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가지고 굉장히 이제 충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회에서의 충돌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이제 홍보하는 한편 예. 지금 무엇보다도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경찰의 어떤 청부 수사라든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사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화시키는 그런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 병원의 이제 불법 대출이라든가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그 몸통이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외 집행을 통해서 이 한국당의 투쟁 방향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아마 황교안 대표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또 5일 만에 이제 중단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때 어떤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결말도 좀 없었거든요. 그 집이 끝나버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 것 같습니다. 일단 대여 투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합의가 처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런 희망 속에 오늘 합의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당장 3당 간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것은 협의하고 있는 간사님한테 이 얘기를 좀 다시 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고 그다음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또 예산안이 뭐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길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오늘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검찰 쪽도 난제가 많지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의 오선 현역 의원입니다. 집권당 대표도 했고요. 대구의 세탁소 집딸로 유명하지요. 오늘 출근길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첫 일성을 날렸습니다. 기자들 궁금한 것은 항상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거냐, 검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윤석열 총장한테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번에 조국 장관한테는 전화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전화했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학과 교수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정치인 사뭇 다를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판사 출신으로서 예.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 강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도 더 센 분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예. 공적인 그러한 문제를 중시하고 또 당신이 한번 결정하면은 아주 고집스럽게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강성 이미지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조국보다 더 센 분이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 평가하는데 또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 장관과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일단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뭐 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 있는데 사법시험이 예전에 갖는 느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는데요. 예. 예전에 특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13기, 14기 이 타임에 지금 됐어요. 그때는 여자가 거의 되던 타임이 아니거든요. 한양대 나온 여자가. 예.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의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한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겉으로는 말들을 잘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배 기수입니다. 그냥 기수가 아니고요. 9기수나 높아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5선 의원입니다. 이분은요, 실질적으로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보기에 무언가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야. 결혼 문제, 연애 문제, 그 이후의 행동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저 같은 사람도 추미애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의원은 이렇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느껴왔었었는데 이런 라인이 항상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추미애 후보자는 강금실 전 장관하고 항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금실 전 장관은 강효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효리 씨처럼 이렇게 여성스러운 걸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둘 다 역할은 비슷합니다. 주어진 역할은. 둘 다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됐고 특히 강금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송 총장이었는데 중수부를 없애는 게 가장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요. 이 추미애가 추효리가 아니라 추다르크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화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추미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추미애 후보가 상관없다. 개인적인 건 의미 없다. 난 그건 잘 모른다. 되게 쿨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검찰에서 개혁안 관련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뭔가가 좀 나와 있어요. 이런 일련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 물론 인사청문회를 뭐 통과 안 시켜주고 싶겠지만은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상관없이 법무장관한테 갈 수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인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칼 휘두르는 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검찰 내부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요. 그 분위기는요, 밑에보다는 중간 윗기수들부터 네. 30기 그 대부터는 무조건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들여다볼 만하죠. 사법시험 합격한 정혁진 변호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비슷하면서 좀 틀려요. 예. 저는 그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달라요. 실무가와 학자.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무와 학자. 네네.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검사장부터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웬만하면 다 제자들이고 사실 서울대 법대 교수가 형법 교수잖아요. 더군다나 검사들 부르면 달려오지 않을 검사들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출신으로서 형법 교수 출신으로서 검찰을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우습게 봤다. 하지만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지금 판사 출신이고 실무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노영희 변호사와 좀 다른 시각이고요. 예. 비슷한 시각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판사 출신이 왔으니까 검사 출신이 온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수 출신이 온 것보다는 그 검찰 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할 것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선을 갖다 하는 동안에 검증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60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58년생이에요. 그래서 연수원 기수 차이는 더 많이 나지만 나이로 봐도 한 2년 정도 더 연상이기 때문에 그 연배가 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윤 총장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학교로도 그렇고 나이로도 그렇고 한참 후배거든요. 일단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타이틀이 많아요. 어떤 타이틀이 많냐면 최초 타이틀이 많아요. 예컨대 사상 최초로 여성 그 지역구 5선을 갖다가 했고 서울에서 그 서울시에서 여성 의원을 한 최초의 사람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당 대표를 최초로 한 여성 그 의원이거든요. 여성 그 대표인데 제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국가의전 서열이 여당 대표가 6위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한참 뒤 20위예요. 그래서 아까 국회의장 했던 그 심재철 의원이 그 원내대표 한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6위에서 20위다. 6위에서 20위로 떨어졌는데 그러셨군요. 이것이 검찰 개혁을 위한 소명인지 아니면 본인의 더 큰 꿈을 위한 야망인지 둘 다인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다 생각됩니다. 자, 말씀하시는 동안에 두 분이 한 말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노영 변호사 어떤 말씀? 그 검사를 다 자기 후배를 키워낸 제자를 키워낸 조국 교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면 뭐 언제든지 올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사들은 다 달라지더라고요. 가면 달라져요. 검사들은 몇 년만 지나면은요. 정말 성격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다 변해서 내 제자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존댓말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요.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당대표는 서열 6이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은 20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은요. 여기서 성공하기만 하면은 대선으로 곧바로 올라간다. 이게 큰 계산에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범준 교수 어떤 말씀? 그 추미애 의원이랑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두 분이 비교하는 건 이건 뭐 아주 조국 장관이랑 비교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 저는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있다 봅니다. 그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지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왜 기대 반 우려 반이냐면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했고 수사를 했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정원 댓글 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 뭐 반론인 줄 알았는데 전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전화 관련된 내용 그때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전화 이제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국정은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오세훈 국정원장 사건 예. 관련해서 1심 무죄가 났을 때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면 선거에 개입한 거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씨가. 근데 이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했고 그 뒤에 나중에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죠. 오세훈 장관이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아주 의미 있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을 때 많은 분들이 뭐 40%, 49% 가까이가 찬성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장관 되는 것에 대해서 53% 넘는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보다도 훨씬 더 장관에 적합하다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추미애가 장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오직 PK 지역에서만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 되는 데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난 지방선거 때 여당 대표를 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했고 PK 지역에서 사천, 울산을 포함해서 사천, 양산, 창원 할 것 없이 아주 관건 선거, 정치 공작의 그림자가 암울해 보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들이 PK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자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추미애 지금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직접 수사에 지금 요 수사 선거 부정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PK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뭐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요 지금 선거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면 본인이 적어도 당적에 좀 이탈해야 되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적을 버리고 선거 수사와 관련해서만큼은 당적을 버리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PK 지역에서 지금 장관 후보로 나온 데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아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또 다른 데로 또 갖고 아니, 좀 약간 해명을 좀 해야 될 거 있는데 해 주십시오. 해도 될까요? 예.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묘한 게 있어서 좀 여기 그대로 나가는 것보다 문제적인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8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사천 이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에 이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푹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오해를 유발한다. 그 이제 팩트가 확인된 다음 이야기해야 된다. 이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팩트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과 팩트는 구분해야 된다. 일단 관건선관위가 하명수사 이후에 있으면 그때 토론을 하고요. 이제 지금 이야기 소문들 자체가 마치 개인 의견하고는 좀 구분돼서 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PK 지역에서 사천 시장 선거, 창원 시장 선거, 양산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공천 받는 날 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PK 지역에서는 상당수 많은 후보자가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김범준 교수 말씀은 그거죠. 지금 이제 선거 관련 소송도 있고 또 지금 하명수사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보다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게 할 거면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버리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박종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앞길에 과연 탄탄대로만 있을 것이냐. 예. 이제 청문회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청문회를 굉장히 가혹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과를 잘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 경남 지역에 있었던 단체장들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예.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사에 과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다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로 예정된 이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해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뺄 것이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고검장들의 인사들이 지금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대개 한 1년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데 내년 1월 달에 무리하게 이제 바꿀 경우에 검찰 내 동요나 반발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검찰 조직을 이제 대해부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관계를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견인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추미애 장관 내정자 앞에 있는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걸 보니까 정말 앞길이 만만치 않겠다 싶네요. 예, 정진남 교수. 예, 저는 뭐 개인적 인연이 좀 있어요. 예. 추미애 의원님의 뭐랄까 원칙과 강단을 좀 확인했다 그럴까. 예. 그게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소위 당에서 선대위조차 구성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면 선대위를 대신하는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른바 희망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예. 하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돼지 엄마라는 애칭이 있었어요. 돼지 저금통을 만든 엄마다 그래가지고 돼지 아빠는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 돼지 엄마는 추미애 의원. 그래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어떤 그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뛰던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잠깐 떠올랐고요. 저는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과의 또 비교도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은 인턴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5선의 경력과 그다음에 또 판사 출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나는 검찰 개혁의 메스를 가는 데 있어서는 전문의의 수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그동안 어떤 그 집권 여당 대표를 치르면서 가져진 어떤 정치력 이런 것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예. 앞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더라도요. 조국 장관은 저녁에 어떻게 보면 써서 가지고 온 이수신 장군의 일화인 서해 맹산을 얘기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접근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여유가 느껴지지 여유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오늘 전화 걸었습니다만 축하 전해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함부로 러브콜도 보내지 않는 추미애 어떤 장관 내정자의 그 스타일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만 그 더 높은 정치적 꿈은 당분간 잊어버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는데 어떤 최고의 적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박정희 의원은 뭐 아니 정기남 교수께서 그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16대 국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예.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의원 빼내가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꺼주기? 의원 꺼주기 예. 또 뭐 해서 3명을 예. 자민련에 자민련에 빌려주고 보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정선거에 대한 막 한나라당의 막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이럴 때서 이제 행자위가 이제 선거 소관 경찰과 선관위 그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이제 했는데 굉장히 그 추미애 장관 내정자는 논리적이면서도 억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예. 걔들이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임위 끝나고 나와서 뭐 밥 먹었니 학원 갔니 하고 이제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강도를적인 강곤 양면을 보면서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청문회 국면에서 과연 이제 5선을 지낸 이 공직자 출신인데 뭐 나올 게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청문회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의외의 변수가 또 돌출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발탁한 사람이라서 아주 애정이 각별했지요. 오기영 변호사, 오늘 그러고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분들이 3분이나 계시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축하 전화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것이 뭐 의무는 아니지만 예.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별 특별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추미애 그 내정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뭐 이렇게 하는 것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마치 무슨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거냐, 그 메시지가 뭐라고 해석하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질문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별 메시지 중요하지 않다. 네.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먼저 일성을 이야기를 했고 검찰 개혁에 관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를
검증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저도 개인적 일화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당대표 제가 특보였습니다. 특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추미애 대표 일하실 때 같이 좀 일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이끄는 것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금 현재 강금실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그분들이 이제 공조직과 집단적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좀 당조직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공조직과 서로 소통하면서 좀 문제제기할 건 문제제기하고 또 함께 풀어갈 것들은 좀 차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있다. 그 점에서 능력의 문제는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뭐 개인적인 인연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청와대 행정관한테 관련 비리를 처음 제보했다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그리고 박기성 전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자, 어떤 부분들이 현재 핵심 쟁점이고 풀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의 말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맨 처음에 어떻게 첩보를 입수했느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는 송병기 부시장이 SNS로 제보를 해왔다라고 말했지만 송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 더 커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전방위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은 청와대 첩보 관련 수사는 비서실장 비리 한 건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방위라고 하지만 사실 김기현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 부르고 오히려 공정하게 하려고 애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지사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지금 뭐 직책이고 그때는 각자 뭐 자연인이었고 울산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었던 그때였죠. 이 세 사람이 선거 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울산 지역의 대선 공약 진행 과정을 물어보고 서로 답하는 그런 자리였을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가 직접 접촉해서 선거 전략을 수립한 것 아니냐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중에서 떠돌던 일반적이라는 말 자체가 순 거짓말이고요. 네. 그거 보니까 대부분의 울산 시민이 알고 있는 얘기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울산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아, 이거 의도적으로 뭐 송병기라는 사람이 입수를 했다 그러던데 그 말도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말 같고요. 네네. 실제로 자기가 뭘 제보했는지 아무도 모르던 걸 자기가 지어내서 만든 거니까. 아, 지어낸 거다 이렇게 보세요, 시장님? 그거 다 무혐의 됐잖아요. 제보한 전부 다가요. 전부 예. 조작한 혐의를 만들어낸 거죠. 송병기 부시장의 어떤 그런 뭐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는 상황이신 거죠? 누군가 기획했고 누군가 조력자가 있고 누군가 도와줬고 또 그 뒤에 배경을 봐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김아무개라고 가려달라 했는지 경찰이 그래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송병기가 그래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름을 가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압수 이후로 1년 넘는 시간 가까이 제가 실제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다 무혐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의심이 가는 상황을 지금 이제는 도리어 황운하 청장이 답변해야 될 상황이죠. 도대체 몇 년 동안 고래 이야기만 할 건지 그놈은 고래만 내잡을 건지 정말 합리적인 자기의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뒷 배경에는
김기현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다.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 동생이 건설업자에게 30억을 받기로 약정한 문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만약에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거 그 오해 받을 일 하지 말자 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놓고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했으면 물론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오라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자, 김범주 교수,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말들이 엇갈리는데 어떤 게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이 쟁점은 결국에는 청와대가 야당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치 공작을 해서 선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겠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일련의 일들을 놓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라 봅니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해명을 하시든 입장 표명을 하시든.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가 소위 야당 말하는 대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지방선거 판 자체를 흔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계속 뭐 이런저런 언급들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 언제 알았으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 했는지, 또 몰랐으면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때는 그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가르마를 타주셔야지 더 이상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또 의혹이 부풀려지고 검경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되든 입장 표명이 되든 언급을 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오경 변호사 의견은요? 예, 심각한 검경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검경 갈등의 그 배경이가 지금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두 번째가 지금 이른바 하명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의혹 사건, 그다음 세 번째가 최근에 수사관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명을 달리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그 자료들이 갑자기 압수수색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왜 검찰이 모든 걸 독식하고 있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또 그 입장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자기 입장 표명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격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그러면은 밝혀내려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특검을 하든지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여당이라고 해서 현 정부라고 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밝혀내야 되고 책임을 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이 지금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고 그에 대한 자료와 기사들만도 지금 수백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두 분 의견도 지금 쟁점만큼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박중희 의원은 어디 부분이 제일 걸리세요?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이 한마디에 이 사건의 실체라든가 진행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첩보의 생성이나 전달 과정 전부 이제 뭐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도 틀리고 그리고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면 황운하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이 경무관으로서 뭐 그냥 퇴직을 할 거냐 그러다가 치안감으로 진급을 해서 울산 경찰청장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다 하면서 수사가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수사 라인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황운하 경찰청장이 지금 대전 중구에서 출마한다는 걸 보면 뭔가 그때 공로를 인정받은 거 아닌가.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경남 지역의 경찰청장도 지금 서울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 이용표 경찰청장입니다. 경남 경찰청장을 거치고 그때도 여러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좀 있었고 서울 경찰청장으로 영전을 해왔고 이런 것들도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 전 법무장관을 빨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 과연 그게 청와대에서 백원호 별동대가 있었는지 왜 또 유재수 감찰 문제는 무마를 했는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요 사건도 마찬가지로
윗선이 뭔지가 밝혀질 수 있는데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은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의혹이 있다면 이런 것은 이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재인 정부에도 두고두고 짐이 된다. 예. 예, 우영 변호사. 예. 내로남불 이야기와 비슷한 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즉, 검찰이 하면은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지금, 하명수사 프레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찰이 어느 시기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게는 선거 개입 아니냐.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다양하게 계속 이 여러 가지 국회 정치권을 이제 흔드는 이슈 만들기 하고 있는 거. 이건 선거 개입 아니냐.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그 속에서 결국에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이슈가 있는가. 이런 문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 시각을 갖고 이게 딱 맞다 이렇게보다는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그런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게 대안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경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해서 선거에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까지 해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 과연 검찰이 울산의 그 김기현 시장이 예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무혐의 된 사건을 왜 경찰이 무리하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 지금 잠깐만요.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쟁점을 짚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과열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일남 교수도 말씀 한번 제가 하고 들어보고 싶은데 당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 또 이런 부분 과연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는 과정에 또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봤는데 이게 단순히 조국 잡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여권의 인식이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이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초에 출발 자체는 소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소위 이른바 검찰의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 정치에 개입하려는 어떤 태도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다 보니 조국 장관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소위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 유세준 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 이렇게 지금 번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중심으로 이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혹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수사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어설픈 해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면 아니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또 자존심과 조직대 싸움이 지금 벌어진 양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과연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는 있는 것인가? 그럼 누가 이것을 바로잡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좀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결국 이 사건의 가장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수석을 빨리 불러서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 외 나머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해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파악해내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수석은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김을 모락모락 나게 하는 것은 매우 이 공권력의 남용도 되고 매우 이 국민들의 그 정서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자신의 그 가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무효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컨트롤 타워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서 알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얘 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쟤 해보니까 뭐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청와대 올라가가지고 또 위에서부터 뭔가가 조작이었던 것 같아 라고 자꾸 국민들에게 잘못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예, 김한민 교수. 이게 지금 울산 지역에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울산에서 울산지방청에서 이 사건이 내사가 돼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한번 무혐의가 난 사건입니다. 무혐의가 난 사건이고 똑같은 사건이 청와대에 진정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울산지방청이라면 어디? 경찰청에서. 그렇죠. 예. 울산지방경찰청. 그때 무혐의 처리됐었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청와대에 진정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다룰 만한 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 덮어졌던 건이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인데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청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하고 이미 무혐의 났던 사건을 다시 재소환을 해가지고 기존에 수사를 했던 인력을 다 바꿔가면서까지 수사를 시작한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지금 간단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슈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짧게 해주세요. 모든 논의의 전제 배경이 검찰이 결정을 내린 건 좀 옳고 경찰이 결정 내린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결정도 틀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다. 첫 번째가 이제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2번 무혐의 결정하고 이번에 공소기각 판결받아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최근에 이문정 검사가 2번에 걸쳐서 고소했는데 고소 사건 검찰이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안 한 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부터 이제 경찰이 이제 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어떤 압수수색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만 옳은 거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여기까지 하죠. 자, 북한 관련 이슈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말싸움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죠. 만약에 적대 행위를 한다면 북한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하고 그래서 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 지금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죠. 담화문을 냈는데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Korea.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we both want to keep it that way.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기남 교수,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말싸움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자, 말폭탄에서 이제 행동 단계로 지금 넘어가려는 어떤 마지막 신경전인 것 같아요. 자, 연말까지 최대한 더 끌어보겠다는 건데 우리 북한 정권 잘하는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힘을 가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친서를 통해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좀 절박함이 느껴지고 또 그것이 지금은 대화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익진 변호사, 사실 북한은 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하잖아요. 네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연말 시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어떤 묶인 느낌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could lose everything이라고 그랬고요. 예. 여기에 답을 어떻게 했냐면 nothing more to lose 해가지고 공통된 단어가 luse하고 lose예요. 윈윈 게임의 반대가 lose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안 읽으셔도 되고 해석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하니까 더 잃을 게 없다. 근데 잃을 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런 뜻이군요. 네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루즈 게임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한국말로 좀 써놓으셨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화날 것 같아요. 북한한테 미국이 뭘 줬나? 북한은 그래도 한다고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신범철 아산센터한테 그 센터장에게 물어봤더니요. 예. 연합훈련 안 한 게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연합훈련을 조금 연합훈련. 덜 한 게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 제재도 풀어줘야 되고 저는 미국이 너무 궁색하고 인색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겠죠. 예측을 하신다면 언제쯤 협상이 좀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요. 어. 협상하는 신용만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태로 미국 대선 치르는 게 본인한테 특별히 더 의미가 도움이 없다는 된다고 거, 보는 특별히 걸까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국에서는 음.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하거나 말거나 별로 여기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북한 문제까지 잠깐 다뤄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 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또 정부의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 새 인물들을 다뤄보니까 무언가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밝은 이슈가 많아지는 이번 주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